네 번째 영상 등간척도 132쪽에 한쪽짜리 분량의 얘기인데 생각보다 또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등간척도는 직전 영상에서 배웠던 서열척도보다 조금 더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척도를 얘기하죠. 자, 등간척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예요. 서열과 등급의 차이가 같게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열과 등급의 차이가 같다. 자, 우리가 숫자 1과 2는 하나 차이죠. 숫자 3과 4도 하나 차이죠. 서로 1 차이로 등급이 균등하게 좀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간척도라는 건 맞아요. 등간격 척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지 보기와 보기끼리 그 간격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 교과서에 얘가 나오죠. 달력이요. 자, 오늘은 6월 1일이다. 그리고 내일은 6월 2일이다. 이건 하루 1일씩 등간격 차이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도도 마찬가지죠. 자, 0을 기준으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여름은 플러스, 겨울은 마이너스, 그리고 온도 눈금의 간격은 등간격입니다.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간척도는 앞서 얘기했던 그 명목척도, 서열척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40세인 사람이 20세인 사람보다 2배 더 늙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등간척도는 그래서 연구조사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질문을 만들거나 연구조상의 무엇인 특성을 좀 정확하게 알고 결과 값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등간척도 이거 그냥 계산해서 평균값 내고 이러면 되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인체요. 인체, 사람의 몸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몸이 커져 있고 키가 커진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속도가 빨라요. 쭉 올라갑니다. 그다음 20세부터 쭉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곡선의 폭이, 이제 곡선의 그 간격이 좀 줄어들죠. 성장 곡선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대부터 30대 이렇게 쭉 가서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좀 질병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노화 곡선이 나중에 내려가기 시작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체의 어떤 성장 곡선 같은 경우는 등간척도 개념으로 만약에 결과를 해석한다 그러면 뭐야? 그럼 40세 그 사람의 인체 나이, 그 인체 나이가 20대 사람보다 2배 더 늙은 거야? 이거 아닐 수도 있죠. 반대로 20대인 사람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40대 사람하고 인체 그 성장 나이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등간척도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설문조사 같은 데서요. 그런데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연구 대상의 특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평균값, 그 다음에 중간값, 딱 중앙에 오는 값이요. 그 다음에 최빈값, 가장 빈도수 높은 값, 많이 측정이 되는 값 같은 거, 그냥 이렇게만 해서 한다 그러면은 가끔은 상식에서 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긋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특수한 대상인 경우에는 등간척도로 얻어진 결과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설문지, 특히 우리 행정학 영역에서는 서열척도를 등간척도하고 또 비슷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값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문항 1번의 평균값은 얼마고 평균값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열척도하고 등간척도의 개념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서열척도는 문항마다의 그 값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등간척도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등간격이니까 적당히 계산하는 건 훨씬 좋아요. 계산하기 편한데, 그리고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연구조사 대상의 특성이 만약에 좀 이게 특별하다고 하면은 결과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앞뒤에 안 맞거나 그 어떤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이론에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간척도쯤 되면은 좀 더 고민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간척도를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또 문헌조사 얘기예요. 기존의 연구를 잘 봐라, 기존의 조사를 잘 봐라. 그리고 만약에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널리 쓰이는 연구 방법과 도구를 그대로 갖다 쓰면 제일 좋아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연구 척도 측정 그 도구가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냐고요. 저작권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고 뭐 유료 사용료를 지급한다 그러면은 가장 간편한 게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의외로 등간척도나 서열척도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비율척도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연구를 하는 게 비정상이니까요.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만약 혹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등간척도라고 우리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좀 약간 잘못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 준하는 내용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